오빠. 손원평 감독의 침입자는 여러모로 아쉬운 영화입니다. 중반까지는 나름 긴장감을 유지해 가던 이야기가 후반부에 이르러 급격하게 무너진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침입자는 관객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익숙한 장르 요소와 패턴들을 다수 차용해 왔는데 그게 낯선 방식으로 풀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침입자가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될 요소가 다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 언급하자면 이건 재평가를 한다거나 호평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어진 그대로 또는 패턴과 합리에 따라서 영화를 보는 것만큼이나 다른 각도에서 가능성을 발견해 나가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침입자의 실패, 그러니까 관객과의 불화는 그런 지점에서 살펴볼 만한 요소가 꽤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침입자의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여러 모호한 지점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썸타볼 영화 침입자입니다. 일단 영화의 컨셉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내 가족 안으로 낯선 존재가 침입해 들어와 나를 밀어낸다.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고 후 서진은 홀로 남은 딸을 데리고 부모님 집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서진에겐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25년 전 놀이동산에서 손을 놓쳐 잃어버린 여동생에 관한 기억입니다. 서진은 건축가인데 동생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당시의 집을 그대로 구현한 집을 지어 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실종된 여동생 유진이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자신이 유진이라고 주장한 여자는 친자 검사까지 일치한다고 확인되자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유진이 의심스러웠던 서진은 빠른 속도로 가족 내에서 입지를 키워가는 유진에게 불안을 넘어 위험마저 느낍니다. 저 여자 제 진짜 동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전형적인 홈 인베이전 장르의 틀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어스나 한국 영화 변신 등과 비교할 수 있겠네요.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로서 홈 인베이전은 침입이라는 요소를 핵심 동력으로 삼습니다. 안전해야 할 공간, 대표적으로 집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피어나는 겁니다. 침입자가 조금 다른 점은 침입의 물리적인 요소보다 스며듦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이질감을 느끼는 건 오직 서진뿐이며 내게 익숙했던 공간과 가족 모두가 서서히 점령당하는 과정의 불안과 압박이 중요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문득 바뀌어 버리죠. 잊었어? 이 영화는 철저히 서진의 시점에서 진행됩니다. 서진의 시선에 동화된 관객은 자연스럽게 내 동생인 척하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는 질문을 중심으로 영화에 몰입합니다. 사실 철저히 한 인물의 시점을 따라간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래는 특정 인물의 시점을 따라가다가도 종종 상황에 대한 전지적인 시점, 그러니까 비인칭 쇼트들을 자연스럽게 교차시키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침입자는 상당히 많은 비인칭 쇼트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진이 엔딩 즈음에 바위산에서 추락할 때 카메라는 서진의 눈에서 멀어지는 유진의 정면 얼굴을 부감 쇼트로 포착할 뿐 이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죽었을 수도 있고 죽지 않았을 수도 있죠. 다만 우리가 죽었을 거라고 믿을 뿐입니다. 침입자에는 이런 식으로 서사의 공백이라고 할 만한 구멍들, 모호한 지점들이 꽤 많은데 상당 부분은 서진의 시점에 철저히 매달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분명함들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모든 걸 알 수 없듯이 서진도 상황을 전부 파악할 수 없고 영화는 그 인식의 한계 자체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침입자는 유진이 친동생인가 아닌가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시키다가 어떤 상황을 기점으로 유진이 왜 이 집에 들어왔나로 질문 자체를 선회시켜버립니다. 이게 내러티브 상의 반전의 요체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이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환점을 잘 보여주는 장면 하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진이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는 너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라며 유진을 원망하고 유진은 황급히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남자가 나중에 피범벅이 되어 죽어있는 모습을 가사도우미가 발견합니다. 그리곤 가사도우미도 실종되죠. 당연히 서진의 그리고 관객의 의심과 불안은 증폭됩니다. 5년을 함께했던 가사도우미가 사라진 후 유진은 새 가사도우미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서진을 집안 사람 모두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일제히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선의 전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반부 영화는 서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유진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가족들은 모두 한편이 되어 서진을 바라봅니다. 서진은 바라보는 이에서 관찰당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내부인에서 외부인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질문이 전환되는 겁니다.
유진은 내 동생인가에서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는가로 말이죠. 이 장면을 기점으로 영화는 색깔을 바꿉니다. 홈 인베이전에서 오컬트로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유진이 왜 가족 내부로 침입했느냐. 유진은 사이비 종교단체의 일원으로서 서진의 딸을 노리고 침투한 걸로 설명됩니다. 순수하고 맑은 참 아이인 서진의 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죠. 이 급격한 전환은 얼핏 아리에스터의 영화들 유전이나 미드소마를 연상시킵니다. 아리에스터 영화는 오컬트적인 요소를 메인으로 합니다. 오컬트 요소를 뒤에 숨겨둔 채 정상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상황들을 전면에 배치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상황 자체를 오해하도록 유도합니다. 때문에 반전이 공개되었을 때 충격과 함께 종교적인 세계관을 중심으로 모든 악의가 맞아떨어지도록 거꾸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리에스터의 영화가 인물들의 행동 원리가 곧 종교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침입자에서 종교단체 그리고 종교성은 다분히 도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종교가 바라보는 세계관, 교리, 행동 양식 등은 아예 제거되어 있죠. 이러한 이유로 종교는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위한 변명처럼 느껴지며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과정을 봉합시키지 않고 그저 주어진 설정으로 밀어붙인 탓이죠. 홈 인베이전 장르를 충실히 따라가던 관객에게 이건 데우스 엑스 마키나처럼 뜬금없는 해결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족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유진에게 설득되고 버석되어 가는가에 대한 해결책은 허무하리 많지 쉽고 간단합니다. 최면과 암시를 걸기 쉬운 약물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런 설정은 거의 판타지의 영역인데 영화는 여기서 긴 설명을 달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 말이죠. 아리에스터 영화를 예로 들면 바로 이 부분이 종교의 세계관과 결합함으로써 섬뜩한 느낌을 자아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침입자의 아쉬운 점은 지나치게 간단하게 설정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로부터 비롯됩니다. 한마디로 침입자는 설명 대신 설정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침입자는 레퍼런스로 지어진 집이기도 합니다. 오펀 천사의 비밀, 요람을 흔드는 손 등 헐리우드 홈 인베이전 장르, 유전이나 미드소마 등 아리에스터 영화 등 어스나 겟아웃을 연상시키는 전환과 설정도 있고 심지어 하녀나 화차처럼 사회 계급 속의 여성의 위치를 그린 영화들도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다채로운 영화 속 레퍼런스들을 적극적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그런 요소들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그저 나열되어 있다는 인상을 안기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한 차례 질문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손원평 감독은 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설정으로 지어진 집에 집착했을까요? 감독이 그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설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낯설고 어색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한 전후반의 전환이 과장해서 말하자면 관객을 농락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는 내러티브가 곧 침입자가 전하고 싶었던 감각 또는 목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들을 차용하고 뒤섞어서 잘 이끌고 가다가 벼랑간 쌓아 올리던 구성을 비유하자면 집을 송두리째 부숴버리는 거죠. 그런 뒤에야 비로소 낯선 혹은 뜬금없는 진실,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집의 형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서 파고 들어봐야 할 점은 초현실적이기까지 한 설정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감독의 의도를 짐작해보는 일입니다. 손원평 감독은 기업과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믿음에 관한 상식들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이야기가, 그리고 장르라는 패턴이 믿었던 것들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아마도 감독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 그 자체에 대한 불안과 강박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가이기도 한 손원평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출산 이후 양육을 담당하며 느낀 공포를 바탕으로 소설 아몬드를 집필했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 침입자는 그런 감각의 연장선에 있는 영화입니다. 이건 상식이라고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은 시대의 불안을 반영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관객은 서진과 유진 사이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추리를 하려고 하지만 실은 이 영화는 진실 같은 것 중요하지 않다고 관객의 믿음 자체를 깨부수고 해체시키는 영화입니다. 그저 단편적인 사실이 있을 뿐이죠. 영화에는 두 가지 사실이 제시됩니다. 하나는 서진이 보고 듣는 상황, 다른 하나는 유진이 지나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주어지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특히 자신이 종교에 들어가게 된 과정, 사이비 종교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설명 등등이 그렇죠.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전반부 서진이 보고 들었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는 전지적 시점을 거의 제거한 채 서진이 느끼고 판단하는 것들만 제시했습니다. 그건 서진의 입장에서 사실일 뿐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따라서 후반부 영화가 믿도록 유도했던 사실들이 다 무너지면서 관객은 상황의 반전만을 목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허망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이비 종교 자체가 그런 상황,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대한 압축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존재하는 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서진은 복잡한 상황 따윈 다 밀어두고 딸을 지킨다는 목적을 선택합니다. 엔딩 장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유진이 절벽 끝에 매달렸을 때 유진은 자신이 진짜 유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서의 풍선의 색깔이 파란색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것이 노란색이었다면서 유진의 손을 놓아버리죠. 서진이 왜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진짜로 그날의 풍선이 노란색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실은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진은 진실 여부가 아니라 유진의 손을 놓는다는 행동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손을 놓았다 라고 하는 서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유진이 실제로 떨어져서 사망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지 않습니다. 서진이 의뢰했던 유전자의 검사 결과가 도착하지만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파쇄해버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두가 믿을 수 있는, 합의될 수 있는 진실이 사라진 시대에 대한 상징인 셈이죠. 서류가 증명해주는 것, 혹은 객관적이라 믿어지는 것은 이제 힘을 잃습니다. 합리성에 기반한 진실은 이제 땅에 떨어져 훼손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기억이라는 불완전하고 왜곡된 진실뿐입니다. 그리고 그건 감독의 체험에서 비롯된 불안이며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침입자를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저 역시 이 영화의 결함에 대해서 대부분 납득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배신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만 평가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영화에는 좀 더 많은 해석의 지점들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영화들은 우리가 어떤 각도로 파헤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본인도 몰랐던 비밀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침입자는 앞으로도 여러 각도에서 다시 이야기될 만큼 텍스트가 꽤 두꺼운 문제적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 묻어져가는 일상에 미세하게 생긴 균열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썸 타본 영화 침입자였습니다.